위기에 몰린 스가네각이 국내의 비판 여론을 국외로 돌리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이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 한일 중간 수역으로 알려진 제주 동남쪽 해상에서의 양국 간의 신경전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22일 나가사키현 단조군도 메시마 서쪽의 동중국해에서 자국 선박의 조사 활동을 한국해양경찰청이 중단하라고 요구해 외교 처리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측 발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0분께 메시마 서쪽 약 163km 해상에 있던 일본 측량선 다쿠요가 한국 해경으로부터 한국 관할 해역에서의 조사는 위법이란 이유로 조사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 해경 선박이 이 요구를 간헐적으로 반복했다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정당한 조사인 점을 들어 한국 측 요구를 거부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해경은 지난 11일부터 16일에도 인근 해역에서 다른 일본 측량선인 소요호의 조사 중단을 요구했고 일본 측은 같은 방식으로 한국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는 당시 일본 측 선박 조사 활동 수행 위치가 우리 측 이이지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일본 측의 항의를 일축했습니다. 이이지는 자국 연안에서 200캐리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국가적 긴급사태 속에서도 한국의 이이지에 들어와 선박 조사 활동을 하는 목적은 일본 내부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조사 활동을 벌이는 지점입니다. 한국이 그토록 공동조사에 나서라고 요구했지만 가능성이 없다며 물러섰던 칠광구 지역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일본이 유리해질 것을 아는 일본이 한국에 바싹 약을 올리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 대륙붕의 소유권에 있어서는 국제법 판례에 따라 기존 대륙에서 이어지는 연장선에 의해 개발권을 정했습니다. 한국은 1970년 대륙붕 소유권 판결에 있어 대륙 연장론이 채택되었고 한국이 먼저 칠광구를 설정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이어지는 칠광구 대부분이 한국 소유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4년 한국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일본과 이 지역을 공동개발구역으로 협정을 체결하고 1978년 이 협정이 발효되어 50년간 공동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1983년 유엔에서 해양법이 새로 발효됨에 따라 대륙붕 근거가 아닌 200캐리까지의 배타적 경제수역 개념이 등장하면서 일본이 공동개발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공동탐사가 아니면 한쪽의 일방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독소조항 때문에 시간 끌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2028년이 지나면 칠광구의 대부분이 일본 해양 영토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를 잘 아는 일본이기에 고의로 이 지역에서 해양 조사를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도발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독도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29일 독도와 센카쿠 열도, 쿠릴 4개 섬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전용 홈페이지에 독도 관련 내용을 보강해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일본은 이 홈페이지에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이 만든 다케시마 연구 해설 사이트까지 추가시켰습니다. 이 사이트는 독도가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새롭게 수집했다는 자료 57점을 시대별, 주제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자료는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지역의 초안 작성 과정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회의록 개요 등 일본 측 왜곡 주장을 일방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해설 사이트에는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옹호하는 일본인 전문가 칼럼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은 지난 18일 개원한 정기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다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와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이런 기본적인 입장의 토대를 두고 냉정하게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앞으로 독도에 관한 연구해설 사이트에 영어판과 한국어판도 제작하는 등 내용을 확충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일본이 곧 독도 인근까지 와서 해양 조사를 하겠다고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5년 전에도 이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당시 한국의 대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2006년 4월 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 해상을 탐사한다며 자국 측량선을 독도 인근으로 보내겠다고
국제수로기구인 IHO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 일본 측량선은 도쿄항에서 사카이항 외항에 실제 입항합니다. 당시 이 소식을 연일 보도한 신문들은 일촉즉발 위기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강경한 대응 방침을 세웁니다. 우리 해양경찰과 서해와 남해에 있는 경비함을 독도 인근으로 집결시켜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곧 소름돋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일본 측량선을 침몰시켜라. 이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내린 명령입니다. 일본이 끝까지 영해 침범을 시도한다면 충돌해 침몰시켜도 좋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지시에는 침몰한 일본 측량선에서 물에 빠진 일본인을 안전하게 구조하라는 지시도 포함되었습니다. 해경 간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8개 함정으로 모아 8개 조로 나눴다.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받아버려라. 수장시켜도 좋다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강력한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대응책을 일본도 눈치채서였을까요? 4월 말 한일 외무차관 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일본 측량선은 끝내 독도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독도 수혜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일화였습니다. 현재 일본이 7강구 해양조사와 독도 도발을 이어가는 것은 다시금 한국과의 이런 일촉즉발 상황을 연출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해를 침범하면 침몰시키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듯 합니다. 아직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최근 내년에 있을 한국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후보가 30%가 넘는 지지율을 얻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도쿄신문은 이 후보의 지지 여론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일 강경 인사로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이 지사가 한국의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며 강제징용 대상 문제와 지소미아 연장 등 한국과의 쟁점에 있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썼습니다. 또한 같은 해 9월 니혼게이자의 신문 역시 이 지사를 과격한 반일 인사라며 2016년 그가 한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일본이 군사 대국화할 경우 최초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은 한반도일 것이라며 일본은 군사적으로는 한국의 적성국가다 라고 발언했던 것을 말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바로 SNS에 글을 올려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를 꿈꾸는 일본 보수익 정치권을 경계할 뿐 일본에 대해 반감이나 적대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보수익 입장에서 자신은 많이 거슬리는 인물일 것이고 해당 보도 팩트 자체는 틀린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극우 세력에 대해 경고로 마무리합니다. 일본의 코로나19, 경기 침체, 아베 총리 몰락 등으로 궁지에 몰린 일본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반한 감정을 호도하는 것은 한일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어 국가적 신뢰 회복은 침략과 인권 침해 역사의 반성, 그리고 진심 어린 사죄에서 비로소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적었습니다. 틀린 말이 없는 사이다 발언이었기에 일본이 두려워할 즐거운 라디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대형 사고를 터뜨렸습니다. 미국 인텔의 메모리 사업, 그중 낸드 플래시 사업 부문 전체를 10조 3천억 원에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일 해당 내용을 담은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으며 인수 관련 이사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47조 원을 투자해서 암을 인수한 것에 이어 대형 반도체 기업들 간의 메가톤급 인수 합병이어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해당 이슈를 보는 시각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번 꼼꼼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인수되는 내용을 보면 인텔의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사업 부문과 낸드 단품, 웨이퍼, 중국 다롄에 위치한 인텔의 기존 낸드 플래시 공장을 포함한 낸드 사업 부문 전체로 보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인텔의 옵테인 사업부는 제외가 되었죠. 인텔이 쉽게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인텔은 10월 20일자로 계약을 체결했고 양수 기준일은 2025년 3월인데요. 2021년 말까지 주요 국가들의 규제 승인을 얻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고 규제 승인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하반기에 8조 원가량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2025년 3월에 2조 원가량을 지급해서 계약이 마무리되는 형태로 예상됩니다.
2021년 말부터는 SK 측의 신설 자회사를 통해서 경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우선 인텔의 낸드, SSD 사업과 중국의 다른 공장 자산을 받아오고 인수계약이 종결되는 2025년에는 웨이퍼의 설계와 생산 관련된 지적재산권이나 R&D 인력 등을 인수하는 형태입니다. 이번 계약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완벽한 실책이다. 인텔 입장에서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던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를 생각보다 적당한 시기에 비싼 가격에 잘 처분했다. 혹은 SK는 그동안 여러 M&A에서 특별히 실패한 적 없다. SK 오너의 판단을 한 번 더 믿어보자. 낸드 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을 빼앗아 가면 SK 하이닉스는 세계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D램에 이어 낸드에서도 입지를 굳건하게 가져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국 반도체가 한국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SK 하이닉스는 아시다시피 메모리 반도체에서 거의 모든 수익이 나오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이 파운드리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삼성전자와는 조금 케이스가 다르죠. 그리고 사업 구조를 보더라도 D램에서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기업입니다. 그 이유는 점유율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데, 이 D램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면서 2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반면에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5위에 그쳐 있습니다. 2019년 매출액 기준으로 삼성전자,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그 다음 순서죠. 9.9%의 점유율에 불과합니다. 올해 상반기에 공시된 매출 금액을 보더라도 SK 하이닉스는 대략 16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는데, 이 D램의 매출이 70% 이상이고 낸드 매출은 4조 원이 안 되는, 즉 D램의 완벽히 편중되어 있는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텔이 보유하고 있는 낸드 지분 9.5%가량을 가져가면 SK 하이닉스는 D램에 이어서 이 낸드에서도 키옥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으로 올라서게 되고,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보여줄 수 있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SK 하이닉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트는 SSD였죠. 이 사업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D램에 편중되어 있고, 향후 데이터 시대, 이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서 기업용,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SK 하이닉스의 포트폴리오, 이 수익 구조가 조금은 지역적이다. 관련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낸드 플래시 단품만 놓고 보면 분명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은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업계 1위인 삼성전자와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업계에서는 자주 나오고 있어요. 이 과거에 낸드 메모리면 그 단품으로서 USB나 MP3 등에 탑재가 되었었죠.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낸드 단품만 공급되는 것보다는 이 두뇌 역할을 하는 컨트롤러나 펌웨어 등과 함께 솔루션으로서 공급이 됩니다. 이러한 낸드 솔루션 제품의 수요가 앞으로 데이터 시대를 맞아서 그 니즈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 해당 제품을 출시하고 판매해야 기업 입장에서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서 특히 비대면 수요가 급증했죠. 그에 따라서 요구되는 서버용 SSD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고, 지금 이 보수적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많은 데이터 기업들도 추가적인 설비 투자를 고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낸드 솔루션 제품의 수요, SSD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확실하고, 이 SSD 시장은 삼성전자와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야죠. 삼성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컨트롤러의 성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SSD의 컨트롤러는 매우 중요하죠. 이 두뇌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컨트롤러의 기능을 보면 해당 데이터를 어디에 집어넣고 언제 어떤 타이밍에 정확하게 끄집어낼지를 결정하는 지휘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이 컨트롤러의 성능과 SSD의 경쟁력이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컨트롤러 기술에 가장 앞서 나가는 삼성전자가 SSD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초기에 컨트롤러의 개발보다는 당장의 낸드 단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데 포커싱을 맞췄었죠. 물론 그 이후에는 솔루션 경쟁력 강화에 분명히 힘을 쏟고 있어요. 미국의 바이올린 메모리의 PCRE 부분을 인수했고, 하이닉스는 일본 키옥시아의 투자 지분을 갖고 있죠. 4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투자했었는데, 이와 같은 투자를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키옥시아의 컨트롤러 기술 협력을 염두에 두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SSD 하면 삼성이지만 초창기만 하더라도 인텔이 꽉 잡고 있던 분야였죠. 인텔 역시 업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센터용 SSD, 컨트롤러의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낸드 시장에서 세계 2위의 점유율을 올리는 기업으로 도약함으로써 그동안 디램에 비해서 약세를 보였던 낸드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 그 시장 파이가 폭발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용 SSD에서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인텔의 기술력을 흡수함과 동시에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단기적으로 볼 때는 현재 SK 하이닉스의 낸드 파트는 사실 적자죠. 그동안의 추이를 볼 때 이 낸드 사이클의 고점에서는 영업이익률 15%, 저점 시에는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30%까지 찍기도 했어서 최근 2년간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텔의 다른 공장은 아직은 흑자를 내고 있는 공장이죠. 인텔은 올해 상반기에 이 낸드 부문에서 28억 달러, 3조 원이 넘는 액수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은 6억 달러를 기록해서 영업이익률은 20%를 넘겼습니다. 수익성이 양호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SK 하이닉스의 이 인텔 메모리 사업 인수가 단기 실적에 드라마틱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가 있고 이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사안이겠죠. 이 다른 공장은 중국 내에 위치한 공장인 만큼 이 미국과 중국의 싸움,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분명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인텔의 경우를 보면 우선 인텔은 확실히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7나노 미세 공정을 기반으로 한 제품 생산에 확실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이 인텔의 경쟁사인 AMD가 TSMC 측의 위탁 생산을 맡김으로써 최신 제품 제조 공정에서 분명히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7나노 진입에 더 힘을 쏟기보다는 이 TSMC나 삼성전자 등의 외부 파운드리 기업의 생산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또한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했던 인텔은 몇 년간 눈에 띄는 실적을 이 기대만큼 내지 못한 것이 분명 사실이고 이번 계약을 통해 받는 10조 원의 매각 대금을 주력 분야인 CPU나 향후 사물 인터넷 개발 등에 활용해서 이 본인들이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 분야를 집중화시켜서 좁히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주력 사업인 CPU에서 AMD의 추격이 무섭기 때문에 이 주력 산업인 CPU에서 리더십을 뺏기면 인텔이 욕심을 냈었던 초미세 공정이나 이 메모리 반도체나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특히 주력 사업인 CPU에서 AMD의 추격이 매섭기 때문에 이 주력 산업인 CPU에서 그 리더십을 뺏기면 인텔이 욕심을 냈었던 공정, 이 초미세 공정이나 메모리 반도체나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비주력이었던 사업들을 정리하고 AMD로부터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이 주력 사업인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하겠다는 이 팹리스 기업으로서의 인텔의 의지가 엿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에게 눈에 띌 만한 당장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은 딜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